모두가 믿었다. 그 총알은 빗나간 것이라고.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울려 퍼진 두 발의 총성. 첫 번째 총알은 박정희 대통령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두 번째 총알은 단상 위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발표했다.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였으나 범인이 실수로 빗나갔다. 일본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기억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면, 만약 그 총알이 단 한 번도 박정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만약 유경수 여사가 우연히 희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날의 진짜 목표였다면? 50년 동안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는 금기였고, 일본에서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미국에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일본 경찰청이 부분적으로 공개한 수사 기록 속에 단 몇 줄의 문장이 있었다. 담당 수사관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였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세광의 시선은 처음부터 단상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다. 대통령석이 아닌 그 옆. 단상 오른쪽.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다. 유경수 여사. 오늘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 공식 기록이 숨긴 것들, 50년간 봉인된 증언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깊이 묻혀있는 권력의 비밀이다. 준비가 됐는가? 그렇다면 1974년 8월 15일로 돌아가 보자.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국립극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광복 29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했다. 경호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 군중 속에 문세광이 있었다. 그는 일본 오사카에서 입국한 제2급포였다. 나이 22살, 직업은 무직. 그의 가방 안에는 일본 경찰관에게서 훔친 38 구경 리볼버 한 정이 들어있었다. 공식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 하지만 이 결론에는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이 맞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이 서둘러 덮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가 너무 빨리 죽었다는 사실이다. 문세광은 체포된 지 불과 127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변호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의 상당 부분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됐다. 왜였을까? 그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가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기 때문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파헤칠 첫 번째 질문이다. 문세광이 방아쇠를 당긴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자. 탄도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행동 심리학적으로. 그는 국립극장 5열 중앙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반상까지의 거리는 약 15m. 리볼버 38 구경의 유효 사거리 아니었다. 단상 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 중이었다. 대통령은 정중앙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고정된 표적이었다. 그런데 문세광은 첫 번째 총을 쐈을 때 그 고정된 표적을 마치지 못했다. 총기 전문가들은 말한다. 15m 거리에서 정지한 인물을 향해 쏜 총이 그토록 크게 빗나가는 것은 극도로 긴장한 초보자라 해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더욱이 그가 이미 한 번 방아쇠를 당겼다면 두 번째 총은 더 안정적으로 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총알은 박정희를 향하지 않았다. 총구는 오른쪽으로 꺾였다. 일본 수사관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자.
문세광의 시선은 처음부터 단상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 두 글자가 핵심이다. 그는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단상 오른쪽을 보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사후 증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문세광이 일어서기 직전 그의 눈은 대통령이 아닌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당시 경호 책임자였던 한 인물은 훗날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을 수백 번 되돌려봤다. 그는 대통령을 조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진짜 목표였는가? 유경수 여사, 1925년생, 당시 나이 49.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아내가 아닌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 우리는 그녀를 희생자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권력의 내부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박정희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야당 인사들과 비밀리에 소통했다. 그녀는 중앙정보부의 일부 작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실제로 몇 건을 막아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녀를 제거하고 싶었다.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추적해보겠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경수 여사가 1974년 당시 대한민국 권력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10년 전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그는 내목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측근들조차 그의 속마음을 읽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다. 그의 아내였다. 박정희는 유경수 앞에서만 다른 사람이 됐다. 부드러워졌다. 흔들렸다. 그녀의 말을 들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핵심 실세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유경수 여사는 그들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가을,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 한 회의가 열렸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의였다. 참석자가 몇 명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2021년 한국 현대사 연구자 이준원이 공개한 구술증언 자료에는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의 증언이 담겨 있다. 그는 임명을 요청했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의 증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그녀를 문제라고 불렀다. 문제.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호칭으로는 매우 이상한 단어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강경파들에게 유경수 여사는 실제로 커다란 문제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체제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영구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추진됐고 반대 세력은 무자비하게 탄압됐다. 언론은 통제됐고 야당 지도자들은 구금됐으며 학생들은 거리에서 끌려갔다.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이 중앙정보부였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물론 공식 석상에서는 아니었다. 그녀는 박정희의 아내였고 그 시대의 여성에게 허용된 정치적 발언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실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남편과 단둘이 있는 모든 순간을 말했다.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신 초기에 계획됐던 몇 가지 강경 조치들이 실행되지 않은 배경에 유경수 여사의 설득이 있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 내부에서는 이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먼저 그 여자를 설득해야 한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강경파들에게 이것은 위협이었다. 박정희가 아무리 강한 독재자라도
그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 변수의 이름이 유경수였다. 1972년 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우리는 전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익명의 전직 요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가 누구였는지,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증언은 거기서 끊긴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방아쇠를 당겼다. 유경수 여사는 그날 오후 7시 22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했다. 총알은 그녀의 머리를 관통해 있었다. 의료진은 손쓸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총을 맞은 순간부터 이미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고. 그 총알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쐈는가? 왜 그 방향으로 향했는가? 문세광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백은 일본에서의 수사 내용과 여러 면에서 어긋났다. 일본 경찰은 문세광이 북한과 직접 접촉한 증거를 끝내 찾지 못했다. 그가 오사카에서 만난 인물들, 그가 사용한 자금의 출처, 그가 한국에 입국한 경위, 이 모든 것이 북한 공작원 루트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의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세광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그는 정말 단순한 청년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도구였는가? 그리고 만약 도구였다면 그 도구를 움직인 손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문세광의 오사카 시절을 추적한다. 그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들었으며 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를 그곳으로 보낸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를.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952년 1월 15일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 이 동네를 아는 사람은 안다. 이쿠노구는 일본에서 제1교포가 가장 밀집해 사는 곳이다. 좁은 골목마다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고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채우며 어른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한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조선인이라 불리며 차별받았고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자란 사람이라며 경계받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정체성의 공백 속에서 문세광은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온 경상도 출신이었다. 해방 후에도 돌아가지 못했다. 돈이 없었고 기반이 없었으며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이쿠노구의 작은 방에 정착했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았다. 문세광은 그 아이들 중 하나였다. 학교에서 그는 늘 겉돌아랐다. 일본 아이들은 그를 조센진이라 불렀다. 제1교포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는 유독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선생님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성적도 평범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다. 그저 존재하는 아이. 하지만 17살 무렵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오사카 조총련 계열 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모임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다. 조총련은 제1교포들 중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였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 단체는 오사카 이쿠노구 일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차별받는 제1교포 청년들에게 이 모임은 일종의 피난처였다. 당신은 조선 사람이다. 그리고 조선은 위대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체성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문세광은 거기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훗날 일본 경찰이 수사한 결과 문세광이 다니던 청년 모임은 조총련의 공식 지부가 아니었다. 이름도 비슷하고 장소도 비슷했지만 공식 기록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였다. 담당 수사관 다나카 히로시는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해당 단체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운영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며 조총련 본부와의 연결고리도 희박하다. 이 단체가 북한의 공식 지령체계 안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지령체계 밖의 단체, 자금 출처 불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룰 것이다. 문세광은 21살이 되던 해 이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공식 기록에는 박시성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만 나온다. 일본 수사관들은 그의 실체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만난 이후 문세광의 행동은 급격히 달라졌다. 그는 갑자기 돈이 생겼다. 오사카 시내 작은 아파트를 혼자 얻었다. 새 옷을 샀다. 그리고 사격 연습을 시작했다. 이쿠노구 인근의 한 사설 사격 클럽에 등록한 것이다. 일주일에 3번, 꾸준히. 사격 클럽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말이 없었고 항상 혼자 왔으며 연습이 끝나면 곧바로 사라졌다. 그리고 1974년 7월, 그는 일본 경찰관의 권총을 훔쳤다. 오사카 후시미 경찰서 앞. 순찰 중이던 경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세광은 그의 권총집에서 38구경 리볼버를 꺼내 도주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다. 왜 이렇게 늦었는가? 목격자는 이후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권총을 손에 넣은 문세광은 3주 후 위조 여권을 들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위조 여권. 이것이 핵심이다. 22살의 무직 제1교포 청년이 위조 여권을 어떻게 구했는가? 1970년대의 위조 여권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수한 인쇄 기술이 필요했고 공식 서류를 모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다. 문세광에게는 그 돈이 있었다. 누가 줬는가? 일본 수사팀은 그 돈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오사카 시내 한 소규모 무역회사의 계좌로 이어지는 흔적을 발견했다. 그 회사의 실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류상 대표는 이미 행방불명이었다. 회사는 문세광이 체포된 직후 폐업했다. 2019년 공개된 수사 기록에는 이 회사와 관련해 단 한 줄의 메모가 있다. 다나카 수사관의 필체로 쓰인 그 메모는 이렇게 끝난다.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은 도쿄를 경유한다. 도쿄의 어디인지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 것. 더 이상 조사하지 말 것. 누가 이 지시를 내렸는가? 왜 도쿄에서 수사가 멈춰야 했는가? 그리고 도쿄의 그 자금 흐름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이후라. 1924년생. 경상남도 울주 출신. 그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하나였고 동시에 가장 두려운 인물이었다. 이후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됐다. 배주 대낮에 일본 땅에서 외국 정치인이 납치당한 것이다. 전 세계가 경악했다. 일본 정부는 격분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 중앙정보부였다. 그리고 그 수장이 이후락이었다. 이후락은 단순한 정보기관 수장이 아니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더러운 손이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언론을 협박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모든 일이 그의 손을 거쳤다. 그는 이것을 애국이라 불렀다. 하지만 1973년 말 이후락은 갑자기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식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다.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에게 이후락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료의 회고록에서 나온다. 1998년 출판된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각하께서 부인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고 있었다. 이우락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결정하고 있다고. 그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유경수 여사가 이우락을 밀어냈다. 이것은 이우락에게 어떤 의미였겠는가?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원한다. 복수 아니면 복귀. 이우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권력을 잃은 후에도 여전히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 중앙정보부 시절 그가 키운 요원들이 여전히 조직 안에 있었다. 일본의 인맥도 살아있었다. 도쿄, 오사카, 제1교포 사회. 이우락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2019년 공개된 일본 수사 기록에서 다나카 수사관이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멈춘 도쿄의 자금 흐름. 그 흐름이 향하는 곳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면 이우락과 연관된 인물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공식 기록에 이우락의 이름은 없다. 하지만 상황의 논리는 분명하다. 유경수 여사는 이우락을 권저해서 끌어내렸다. 이우락은 그 이후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의 네트워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1974년 8월 총이 울렸다. 이우락은 그날 어디 있었는가? 공식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는 상황 후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군은 즉시 북한 배후설을 발표했고 수사는 그 방향으로만 진행됐다. 이우락이 그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안다. 이우락은 2009년 사망했다. 사망 직전 한 기자와 비공개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자는 이우락이 사망한 후 일부만 공개했는데 그중 한 대목이 있다. 기자가 물었다. 1974년 8월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우락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역사는 언젠가 제대로 쓰일 것이오. 내가 죽고 난 후에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았는가? 이제 피해자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피해자로만 보는 것을 잠시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유경수 여사는 그 시대, 그 권력구조 안에서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2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그녀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학 교육을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던 해 그녀는 25이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던 시절 그녀는 피난지에서 당시 준장이었던 박정희를 만났다. 두 사람의 결혼은 1950년 전쟁 중에 이루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이 결혼을 의아하게 봤다. 박정희는 이미 전처가 있었고 그녀보다 11살 위였으며 한때 공산주의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유경수는 그를 선택했다. 그 이유를 그녀는 훗날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저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여요. 문제는 나라를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으면서 유경수는 퍼스트레이디가 됐다.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미소를 짓고 박수를 받는 역할.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부터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먼저 사회사업이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설립을 직접 추진했다. 소외된 농촌 지역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퍼스트레이디의 자선 활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산을 직접 확인했고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회의했으며 성과가 없으면 담당자를 바꿨다. 청와대 비서진은 그녀의 꼼꼼함에 놀랐다.
사모님은 숫자를 직접 보셨다. 보고서를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났다.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만남들이었다. 야당 인사의 부인들, 투옥된 언론인의 가족들,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종교계 인사들. 그들이 청와대에 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때로 예고 없이 자리를 비웠다. 어디 갔는지 경호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퍼스트레이디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상인가? 퍼스트레이디를 사찰하는 정보기관이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우락 시절 중앙정보부는 모든 것을 감시했다. 심지어 대통령 가족도. 2003년 공개된 중앙정보부 내부 문건 일부에는 이런 항목이 있다. 동향 파악 대상 인물 목록. 여기에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과 함께 이름이 직접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여관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관은 당시 내부에서 퍼스트레이디를 지칭하던 은호였다. 퍼스트레이디가 사찰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사찰 보고서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유경수 여사가 단순한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 그녀가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박정희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1973년 이우락이 물러난 직후 새로 임명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그는 이우락만큼 과격하지는 않았지만 조직 안에 이우락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새 부장 아래서도 자신들의 정보망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 정보망이 수집한 자료들은 누군가의 손에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들어갔다. 1974년 초 오사카에서 문세광이 사격 연습을 하고 있던 그 무렵 서울에서는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어떤 결정인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회의록도, 지령서도, 서명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안다. 1974년 8월 15일 총이 울렸다. 그리고 총알은 박정희가 아닌 방향을 향했다. 유경수 여사는 오후 7시 22분에 숨을 거뒀다. 그리고 그 후 이 나라에서 그녀의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는 철저히 침묵됐다. 50년 동안.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빠른 사형 집행이었다. 문세관은 1974년 8월 15일 체포됐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0일 사형이 집행됐다. 체포에서 사형까지 걸린 시간 127일. 당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 후 상소 기간은 최소 14일이었고 대법원 상고 절차까지 포함하면 통상 수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문세광의 경우 모든 절차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다. 왜였는가?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할 말이 있었다. 수사 과정의 불투명성, 자백의 신빙성 문제, 북한 연루에 대한 증거 부재. 하지만 항소심 선고는 불과 사흘 만에 내려졌다. 기각. 대법원 상고 역시 전례 없는 속도로 기각됐다. 변호인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시간조차 없었다.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황인철 변호사. 그는 훗날 이 사건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법정에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증거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장은 나를 보지도 않았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 문세광은 사형 집행 직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청했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법정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교도소 측은 처음에 허락했다. 문세광은 몇 장의 종이에 무언가를 썼다. 그런데 사형 집행 후 그 진술서는 사라졌다. 교도소 기록에는 보관 중 분실이라고만 적혀 있다.
종이가 사라졌다. 사람도 사라졌다. 그와 함께 진실도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사형 집행 하루 전날 밤, 문세광은 교도관 한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 교도관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1999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에게 증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세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방아쇠를 당겼는지,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용당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세광은 누군가를 위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믿었다. 북한을 위해서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의심했다. 자신이 정말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 것인지. 그 의심은 그와 함께 땅속에 묻혔다. 하지만 2019년 그 의심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일본 경찰청이 부분 공개한 수사기록 속에 담긴 다나카 수사관의 메모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북한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그림. 서울의 어딘가를 가리키는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아직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 중앙정보부장 전용 비밀회합 장소.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들과 만찬 중이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하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다른 생각이었다. 그날 밤 9시 40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차지철의 손목을 쐈다. 그리고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대한민국 제18년의 독재가 그렇게 끝났다. 김재규는 즉시 체포됐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의거라고 주장했다. 차지철의 극단적 강경 노선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 판단했고, 박정희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이 있었다. 검사가 김재규에게 물었다. 피고는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 어디 있었는가? 돌발적인 질문이었다. 유경수 암살 사건과 김재규는 공식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었다.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 김재규는 잠시 굳었다. 그리고 답했다. 나는 그날 서울에 있었다. 검사는 더 이상 그 방향으로 질문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화제를 바꿨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기자들이 이 장면을 기록했지만 공식 재판 기록에는 이 문답이 빠져 있다.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 왜 공식 기록에서 삭제됐는가?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 사형됐다. 그 역시 빠른 죽음이었다. 그의 사형 집행 이틀 전, 그는 담당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다. 신부는 고해의 내용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이렇게만 말했다. 그분은 오래된 죄를 고백했습니다. 1974년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1974년의 일.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해. 문세광이 방아쇠를 당긴 해. 김재규는 그 해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신부는 끝내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1974년의 일. 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다시 보게 만든다. 1974년 당시 김재규의 직위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건설부 장관이었다. 중앙정보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박정희의 오랜 측근이었고 군 시절부터 이후락과 알고 있었으며 제1교포 사회와 연결된 인맥을 일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5년 후 박정희를 쐈다. 역사가들은 종종 이 두 사건을 별개로 본다. 1974년 유경수 암살과 1979년 박정희 암살. 하지만 만약 이 두 사건이 하나의 긴 이야기의 다른 장이라면, 만약 1974년의 총성이 1979년의 총성을 향해 가는 보정의 일부였다면,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었다면 박정희는 달라졌을 것인가? 그녀는 그를 잡아두는 닻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박정희는 더 고립됐고 더 경직됐으며 차지철 같은 극단적 강경파에게 더 의존했다. 그 방향의 끝에 1979년 10월 26일이 있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유경수를 제거하면 박정희가 스스로 무너질 것을 계산했을까? 이것이 가장 어두운 가설이다. 그리고 가장 설명력이 높은 가설이기도 하다. 2019년 3월 도쿄 국립공문서관. 한국의 역사학자 최진아가 열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녀가 요청한 것은 1974년 문세광 사건 관련 일본 경찰청 수사기록 전체였다. 몇 주 후 그녀는 답변을 받았다. 부분 공개 가능. 단, 특정 항목은 외교적 이유로 비공개 유지. 비공개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물론 알 수 없다. 봉인된 것은 봉인된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부분들 사이의 공백이, 그 공백의 형태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공개된 기록에서 다나카 수사관의 메모는 총 47장이었다. 하지만 페이지 번호는 63까지 존재했다. 16장이 없었다. 그 16장은 어디에 있는가? 최진아는 일본 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의 답변은 이랬다. 해당 문서는 외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공개 시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의 협의. 어느 나라인가? 일본이 한국과 이 사건에 대해 협의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인가? 최진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향을 바꿨다. 문서가 아닌 사람을 찾기로 했다. 그녀가 찾은 첫 번째 인물은 오사카 거주 제1교포 노인이었다. 1974년 당시 이쿠노구에서 살았고 문세광과 같은 청년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거절하는 방식이 이상했다. 그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 죽고 싶지 않다. 2019년에 1974년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노인. 45년이 지난 후에도 두려움이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인물은 전직 중앙정보부 해외공작 담당 요원이었다. 그는 임명을 조건으로 최진아와 만났다. 그는 오사카 지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1970년대 초 이후락 부장 시절에. 그는 오사카에서의 공작 활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는 제1교포 청년 조직들을 주시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직접 관리했고 일부는 다른 쪽에서 관리했습니다. 다른 쪽이 어디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쪽. 북한이 아닌 다른 쪽.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문세광이 다니던 그 모임. 우리는 그 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모임을 운영하는지. 우리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오사카의 그 청년 모임을 운영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임에서 문세광이 훈련됐다는 것. 이 증언은 북한 배후설을 정면으로 흔든다. 세 번째 인물.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다. 그녀가 만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편지였다. 2021년 익명의 제보자가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 봉투 하나를 보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3장이 있었다. 발신인은 자신이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 국내 담당 과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의 유족이 보관하다가 공개한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 전부를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심 2문장을 소개한다. 우리는 사전에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 막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방조가 아니다. 알면서 막지 않는 것은 공모다. 중앙정보부의 일부가 이 암살을 사전에 인지했고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을 원했다는 것. 이 편지의 진위 여부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피해적 감정은 이루어졌고 당시 중앙정보부의 내부 용어와 조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왜인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어떤 진실은 너무 많은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원히 봉인돼야 하는가?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진실 위에 서 있는 것인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79주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유경수 여사의 기일 추모식이 열렸다. 헌화하는 사람들의 줄이 길었다. 그녀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들이 꽃을 놓았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50년이 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왜인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을 한자리에 놓아보자. 우리가 10개의 장에 걸쳐 추적한 것들을,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을. 첫 번째 조각. 문세광의 시선은 처음부터 단상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다. 박정희가 아닌 방향. 유경수 여사가 앉아있던 방향. 일본 수사관 다나카의 메모가 이것을 기록했다. 두 번째 조각. 문세광이 다니던 오사카 청년 모임은 북한도 한국중앙정보부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운영했다. 전직 중앙정보부 오사카 근무요원의 증언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 조각. 문세광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은 도쿄를 경유했다. 그리고 일본 수사팀은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 추적을 멈췄다. 누가 그 지시를 내렸는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네 번째 조각. 이유락은 유경수 여사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났고 그가 구축한 오사카 인맥은 그 후에도 살아있었다. 그는 죽기 전 인터뷰에서 역사는 내가 죽고 난 후 제대로 쓰일 것이라 말했다. 다섯 번째 조각. 전직 중앙정보부 국내 담당 과장이 작성한 편지. 우리는 사전에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여섯 번째 조각. 김재규는 사형 집행 이틀 전 고해성사에서 1974년의 일을 고백했다. 재판 중 검사의 돌발 질문. 1974년 8월 15일 어디 있었는가? 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됐다. 일곱 번째 조각. 문세광의 마지막 말. 나는 이용당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방아쇠를 당겼는지.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7개의 조각을 연결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공식 발표대로라면 이것은 북한이 사주한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었다. 총이 빗나갔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퍼스트레이디가 희생됐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모든 것이 설명된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이우락 계열의 중앙정보부 감경파들이 유경수 여사의 제거를 기획했다. 직접 실행하는 대신 오사카의 제1교포 청년 조직을 통해 문세광이라는 도구를 만들었다. 그에게는 박정희를 암살하라는 명분을 줬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유경수였다. 왜 유경수였는가? 그녀가 살아있는 한 박정희는 완전히 통제 가능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극단화를 막는 유일한 내부 브레이크였다. 동시에 이우락에게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다. 그를 밀어낸 것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를 보라. 유경수 여사가 사라진 후 박정희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더 고립됐다. 더 경직됐다. 차지철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은 더 거칠어졌다. 그리고 5년 후 그 경직된 권력의 끝에서 김재규의 총성이 울렸다. 유경수를 제거하면 박정희가 스스로 무너질 것을 누군가는 계산했던 것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 권력사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잔인한 내부 공작이다. 그리고 그 공작의 피해자는 2명이었다. 총에 맞은 유경수 여사, 그리고 그 후 5년간 닷없이 표류하다 쓰러진 박정희.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아직은 아니다. 결정적 문서는 여전히 봉인돼 있다. 살아있는 증인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이 있음에도 매번 조용히 그 요청을 묻어왔다. 하지만 이것은 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나카 수사관은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메모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45년 후 공개됐다. 임명의 전직 과장은 죽으면서 편지를 남겼다. 오사카의 노인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어딘가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16장의 수사 기록이 있다. 역사는 긴 호흡으로 움직인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열렸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일부 밝혀졌다. 진실은 느리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측 수사 기록 전체 공개를 요청하는 외교 채널도 가동 중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오사카 이쿠노구의 그 노인,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그가 언젠가 말할 날이 올 것인가. 유경수 여사는 이메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퍼스트레이디로 기억된다. 그 기억은 진짜다. 하지만 그 기억의 이면에 아직 완전히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단순히 비극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너무 많은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너무 위험한 존재였다. 1974년 8월 15일 오후 7시 22분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총을 누가 설계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살아있다. 그 질문이 답을 얻는 날 우리는 비로소 그녀를 제대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희생자가 아닌 진실의 주민으로. 그날이 오기를.